죽음의 시멘트 구덩이, 서울교회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2024년 6월 15일 서울 남서부 교외지대는 초여름 더위에 잠겨 있었다. 한때 고급 주택단지로 유명했던 은산빌리지의 비열매번지, 대저택은 지난 수년간 방치된 채 잡초와 덩굴식물로 뒤덮여 있었다. 이곳에서 새로운 도시개발을 앞두고 있던 사무건설에서는 바쁜 아침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와 정비 작업에 한창이었다. 오전 내내 순조롭게 진행되던 철거 작업은 전고가 막 지나던 시각 뜻밖의 사건으로 중단되었다. 굴착기 기사 박태석 살꿈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뒤뜰의 넓은 잔디밭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오래된 시멘트 바닥을 긁어내고 있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놀던 테니스 코트였으나 지금은 균열투성이 회색 덩어리로 변해 더 이상 용도도 알 수 없는 공간이었다. 웽? 응? 거대한 철제 버킷이 시멘트 위를 긁으며 특유의 둔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유난히도 강하고 무거운 충격음이 버킷 끝에 전해졌다. 쾅! 망치로 단단한 금속을 두드리는 것과는 다른 무엇인가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매우 밀도 높은 물질과 부딪힌 소리였다. 박태석은 버킷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기계를 후진시켰다. 순간 그와 함께 작업하던 김재훈, 장명기 등 현장 인부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왜요, 태석이 형? 김재훈이 물었다. 이상하다. 여기 바닥 아래 뭔가 있어. 박태석이 말했다. 뭐 좀 큰 돌 아니에요? 아냐. 이거 느낌이 달라.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이 교차하는 분위기 속에 박태석은 천천히 버킷의 날을 움직여 해당 구역의 시멘트 표면을 한 번 더 긁었다. 이윽고 오래된 시멘트판이 부분적으로 깨져서 안쪽에서 알 수 없는 검은 틈이 벌어졌다. 그리고 곧이어 그 틈 사이에서 지독하게 역한 악취가 올랐다. 단순한 곰팡이나 오수 냄새가 아니었다. 마치 오래 방치된 동물 사체가 썩는 냄새와 화학약품이 뒤엉킨 듯한, 한 번이라도 맡으면 절대 잊지 못할 그 죽음의 냄새였다. 박태석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면서 손으로 입을 가렸다. 함께 있던 작업자들도 순식간에 얼굴을 찡그리며 코와 입을 막았다. 현장 감독 송재현, 삼시사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 감독님, 바닥 밑에 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 뭔가 정말 이상해요. 송재현은 현장 인부들에게 잠시 뒤로 물러서라고 지시한 뒤 직접 시멘트 바닥에 금이 간 부분을 살폈다. 그는 한동안 그냥 뚫어져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주위에 작은 시멘트 조각을 손으로 걷어냈다. 앞에 벌어진 틈은 손전등 불빛에 어렴풋하게 드러났다. 그곳에는 자갈이나 흙이 아니라 물기 어린 잿빛에 혼합된 무언가가 박혀 있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사이로 희끄무레하고 뾰족한 것들이 삐죽삐죽 모습을 드러냈다. 설마... 송재현은 속으로 되뇌었다. 박태석이 굴착기의 버킷으로 시멘트판을 더욱 깊게 긁어낸 순간 틈은 순식간에 더 넓어졌다. 이윽고 부분적으로 드러난 그 안에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광경이 식별됐다. 길쭉하고 하얀 물체, 일그러져 있지만 분명 인간의 뼈였다. 정강이뼈, 갈비뼈, 그리고 두개골로 보이는 둥그런 뼈까지. 일부에는 검은 털과 썩은 천조각이 뒤엉켜 있었다. 작업자들의 얼굴은 일순간 하얗게 질려버렸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한 청년 노동자는 얼굴을 감싸쥐며 급기야 구역질을 하고 토하기 시작했다. 송재현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꺼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몇 분이 흘렀지만 모두 침묵 속에 현장을 지켰다. 이게 정말 사람 뼈라고?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혼돈, 공포, 불신, 그리고 미스터리가 그 좁은 공간을 짓눌렀다. 작업장 인근으로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일부 건물 관리인과 현장 근로자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편 송재현 감독은 회사에 긴급 보고를 올리고 자신도 뭔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는 혼잣말을 중걸거렸다. 거의 15분이 지나 서울 서부경찰서 관할 순찰차 2대가 경적을 울리며 다급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형사팀의 젊은 경찰관들이 먼저 신속히 인원을 통제하고 무단 출입을 금하는 폴리스 라인을 차단선에 쳤다. 부동산 회사 관계자가 달려와 사태를 설명하려 했으나 경찰은 서둘러서 현장 보존에 집중했다. 형사과장 김한준 경위 47세가 도착하자 경찰관들은 즉각 그를 사건 현장 뒤뜰로 안내했다. 김한준은 강한 악취에 눈살을 찌푸렸으나 아무 말 없이 깊이 들여다봤다. 현장에 있던 송재현 감독과 박태석 기사, 그리고 인부들은 경찰 조사팀 앞에서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순서대로 간략한 진술을 마쳤다. 현장 감식반이 도착해 조심스럽게 시멘트 조각을 조금 더 꺼내자 이제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인간 두개골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 부분이 뭉개져 있었지만 텅 빈 눈구멍과 치아, 바싹 말라붙은 일부 검은 머리카락까지 그 모습은 죽음의 직접적인 증거였다. 작업자들은 대부분 한동안 입을 다문 채 멀찍이 떨어져 손발을 떨었다. 심지어 일부는 현장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근처에 오지 않겠다고 했다. 박태석 기사는 보험 처리 문제로 애써 냉정을 찾으려 했으나 그는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현장에 투입된 감식반장은 경찰들에게 시신이 최소 몇 구 이상이라는 예비 소견을 밝혔다. 유골 위치와 분포상 단순히 한 명만 매장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신이나 뼈가 혼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일 확률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날 오후 내내 현장은 폐쇄되었고 수사관들과 미디어도 속속 도착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모든 언론 취재를 제한했다. 대저택 철거 현장 전체는 사실상 봉쇄되었고 서울 도시의 소문은 SNS와 단톡방을 타고 빠르게 번졌다. 그날 밤 경찰은 공사 현장 내부의 모든 CCTV, 출입 명부, 그리고 인근 폐쇄회로 영상을 긴급 확보했다. 한편 사건을 처음 발견한 인부들은 각자 무력감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갔다. 박태석 기사는 그날 밤에도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두개골의 텅 빈 눈구멍과 그 시멘트 구덩이의 썩은 냄새를 악몽처럼 반복해서 떠올렸다. 대체 저 구덩이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저 시멘트 속에 감춰진 명확한 진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증오와 광기가 서울의 평온한 초여름 밤을 뒤흔들고 있었다. 누군가는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그 악몽의 시작을 그날 낮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경찰의 긴급 개입, 수사 본격화 서울 남서 교외의 한적한 주택단지, 갑작스러운 시멘트 구덩이 유골 발견 소식은 곧바로 관할 파출소를 거쳐 서부경찰청 강력계에 전파됐다. 전고가 조금 지난 시각, 사건 접수 즉시 관할 서장 승인을 받은 강력계장 김한준 47세은 핵심 인력 투입을 결정했다. 경찰차 4대가 곧장 은산빌리지 현장에 도착했고 주변 교통이 통제되기 시작했다. 현장의 긴장감은 순식간에 고조됐다. 선임 형사, 형사과 형사들, 감식반이 어수선하게 분주했다. 김한준은 현장 지휘관 역할을 맡아 신속히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덥고 탁한 공기를 가르며
각종 출입 차량과 인원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라는 명령도 이어졌다. 건설사 측 인부들과 담당 감독도 경찰의 통제하에 잠시 현장을 이탈, 인근 임시, 대기소로 이동하였다.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은 시신과 장소 보존, 증거 흔적 수집이었다. 감식반은 바닥 주변의 흙, 시멘트 조각 등과 함께 유골 일부를 신속하게 봉투에 담았다. 감식 기사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악취와 더불어 초여름 열기, 거대한 굴착기의 잔해, 곳곳에 흩어진 공사 장비들이 혼란을 더했다. 형사들과 감식반은 각자 임무에 충실했다. 한쪽에선 지휘관 김한준이 발견자와 감독 등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최초 신고 및 발견 경위를 정밀하게 재확인했다. 정확한 시간, 최초 악취 인지, 굴착기 위치, 당시 주변 증인,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서를 써주세요. 박태석 기사, 송재현 감독, 그리고 인부들은 차례로 가니 조사실로 이동해 실질적이면서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진술을 남겼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체계적으로 수집했다. 스마트폰 등 개인기기로 촬영한 자료도 신고자 동의를 얻어 즉석에서 복사했다. 현장 도면과 구조, 지하 배수로 등을 확인한 감식반은 빠르게 전체 범위를 지도에 표시했다. 크게 장막으로 둘러싸인 컨테이너 임시작전 지휘소에선 강력계 수사팀들의 긴급 회의가 시작됐다. 일단 최소 2구 이상의 시신으로 파악, 범죄 역시 우발성이 아닌 조직적 가능성 크다. 장기 미제 실종자나 변사사건 대조 필요, 유골 손상 여부, 시멘트층 두께 및 혼입 상태, 피해자 신원 파악이 1차 관건. 반장 이지훈 38세은 현장 주변의 건물 CCTV, 교통카드 기록, 공사장 출입 명부 등을 분담하여 확보하라고 각 형사들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출입한 모든 인물, 차량, 심지어 최근 이제 3년 내에 이 구역을 드나든 사람까지 샅샅이 조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사 측 자료팀과 협조하여 이 부지의 과거 등기, 거래 내역서 및 관련 행정서류를 확보하세요. 한편 감시교원 유민서 42 여성 감식반장은 외부 실무진과 신속히 연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으로 유골 시료를 즉각 이송하도록 절차를 밟았다. 경찰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긴밀하게 움직였다. 김한준, 침착함과 단호함, 즉각 사건 성격을 인지하며 대규모 수사 자원을 동원한다. 이 형사 38. 구체적 증거 분석, 현장 재구성에 능하다. 유민서 감식반장. 판단이 빠르고 디테일에 강하다. 인력 분배, 증거 채취, 1차 감식 계획까지 빠짐없이 구상했다. 긴장 가득한 조사 분위기 공사장 바깥 한쪽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놀란 주민 몇몇과 일부 인부 가족들까지 모여 호기심과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현장에서 박태석 등 발견자들은 임시 대기실에서 경찰의 반복되는 질문에 협조했다. 정확히 언제 처음 악취를 맡았는지, 시멘트 구덩이의 위치, 그 이전에도 특이한 흔적이나 이상한 사람, 차량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신문은 세밀하고 반복적이었다. 서둘러 언론도 현장을 포착, 취재진마저 북적이기 시작했다. 김한준은 현장 경계선 바깥에 언론 브리핑 구역을 임시 설치, 현재 수사 진행 중임을 명확히 알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을 즉각 경계했다. 시민들 불안감 조장이나 확인 없는 보도는 최대한 자제 바랍니다. 시신 발견은 마즈나 신원, 사망 경위 등은 공식 수사 발표 전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 대규모 수사에 돌입하면서 팀원들 사이엔 숨길 수 없는 중압감과 함께 누군가는 이미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나 우발적인 폭행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감식반은 차후 내부 해체, 현장 주변 마른 잡초, 남은 벽체와 시멘트판 분석까지 꼼꼼하게 준비했다.
저녁이 접어들기 전 팀장은 각 담당에게 실시간 수사 보고, 현장 사진 및 증거 채취, 의심점 기록, 내부 상황 일지 등을 문제없이 올릴 것을 재차 강조했다. 각 팀원들은 노트북, 태블릿 PC, 무정의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면서 효율적인 수사자료 구축에 몰두했다. 해가 질 무렵 주요 증거 봉인 및 잔류 인원의 귀가 조치, 야간 경계 조치를 마련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했다. 내일부터 추가 감식반, 법의학 전문팀, 실종사건 데이터베이스 분석원이 투입된다. 오늘 밤엔 유골 시료와 발견된 모든 이물질, 천조각, 머리카락, 잠재 혈흔 등 감정 의뢰서를 모두 작성할 것. 김한주는 마지막까지 지휘소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창문 너머 어둠 속에 잠긴 시멘트 구덩이를 바라보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도시 전체를 뒤흔들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집요한 경찰의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요한 서울 교회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법의학 감식, 유골의 침묵을 해독하다. 현장에서 일부 유골과 증거물이 채취된 직후 정밀 감식을 위해 서울시립법의학연구원, 서울 메트로폴리탄 포렌식 랩으로 이송이 이루어졌다. 냉장 차량에 실려온 유골과 오염물들은 엄격한 규정하에 밀봉되었고 모든 이동 경로와 시간은 꼼꼼히 기록됐다. 법의학연구원의 입구엔 이미 경찰차와 취재진이 몰려 있었으나 감식 자료는 보안요원에 의해 곧장 3층 법의학 전용 감실로 옮겨졌다. 연구원장 겸 수석 법의학자 유민서 42세는 퇴근을 미룬 채 8인 감식팀을 불러 모았다. 유민서는 수십 건의 강력살인, 변사 사건을 맡았던 실력자였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냄새와 현장 사진만으로도 통상적인 범위가 아님을 직감했다. 신속하면서도 치밀히 간다. 각 샘플별 채취 보관 분석, 그리고 모두 실시간 기록하자. 유민서는 감식의 첫 단계를 팀원들과 철저하게 점검했다. 첫 관문은 유골 세척과 외관 조사. 온몸을 덮는 방호복,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갖춘 팀원들은 물과 중성세제로 살살 뼈를 닦아냈다. 각 표본은 고유 번호를 부여받고 디지털 카메라 및 3D 스캐너로 남김없이 촬영되었다. 유골의 색깔, 질감, 골삭, 균열과 파열의 정도, 골절 유무, 열 손상, 화학 손상 흔적까지 모두 기재되었다. 유민서와 팀장은 가장 큰 뼈, 대퇴골, 산관골, 골반, 두개골들을 차례로 확인했다. 그 결과 최소 19분량의 성인 남성뼈가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뼈의 굵기와 골반 형태, 두개골 구조상 전원 남성, 연령대는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 팀원 이병헌 박사가 조심스레 보고했다. 하지만 섬뜩한 점은 따로 있었다. 여기 보세요. 파편 형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여러 번 강한 힘에 의해 파쇄된 흔적입니다. 망치로 한 번 친 것과는 달라요. 유민서는 대퇴골, 늑골 등 주요 장골을 현미경 스코프 아래에 올려놓고 외쳤다. 압착, 비틀림, 미세균열. 단순히 매장전 파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뼈를 부수려 한 흔적이 확실하네. 화학세척 이후 나온 미세가루와 금속 잔여물, 그리고 표면 염소화 흔적까지. 팀은 곧바로 유골에서 발치 가능한 이빨, 두개골, 장골 내 골수 등에서 조직 샘플을 채취했다. 이 과정에서 치아 내부의 시술 흔적이 보이면 즉시 레이저 스캐너로 표면을 분석했다. 특이점 하나, 한 구의 앞니에서 금속 임플란트 삽입과 초소형 각인, 숫자 영문, 혼합 시리얼 넘버이 발견됐다. 유민서는 즉석에서 확대 사진을 찍었고 해당 소재와 번호는 곧 경찰로 송부되었다. 한편 두개골 대부분은 심한 파손 및 함몰 현상이지만 표면엔 뚜렷이 날카로운 도구 자국이나 총상, 절단 흔적이 없었다.
사체 손상은 생전이 아닌 사후, 그것도 시멘트 혼입이나 분쇄 때문으로 보인다. 직접 살인 도구는 아직 추정하기 이르다. 이병헌 박사의 설명에 모두가 침묵했다. 각 뼈 조각과 오염 물질들은 GCMS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FTIR 적외선 분광기, XRD 파우더 액선 회절 등 첨단 장비에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현장서 검출된 시멘트 퇴적물엔 강한 황산, 염산의 흔적, 희미한 유기용매 약품 성분이 들어있었다. 뼈바닥이나 일부 천조각, 머리카락엔 미량의 벤조디아제핀 계열 화학 잔류물도 나오기 시작했다. 뼈를 갈아내거나 산약품 처리로 연부 조직을 일부러 제거했을 수도 있네요. 합성 액체로 뼈를 감싸는 건 흔하지 않은 수법이죠. 팀원 강지현이 중얼거렸다. 밤을 새워가며 분석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작업대 위 흰색 보자기 위에 나열된 뼈더미를 바라보며 온몸이 굳는 것처럼 무거운 기분을 느꼈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희끄무레한 골조각과 임시 보관함에 쌓인 증거물들, 하나하나에 붙은 적색 표식. 이 뼈들은 인간이었고 누군가의 청춘이었으며 누군가의 마지막이었음을 누구보다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 팀장 유민선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모두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폭력이나 강도 사건이 아닙니다. 뭔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의도성 높은 범죄의 냄새가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그 어떤 미제 사건보다 복잡할 거예요.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각 과정과 기록, 절차를 반드시 완벽하게 남겨야 합니다. 당일 오전 6시, 첫 1차 진단보고서가 경찰에 송부됐다. 발견된 유골은 모두 2028세로 추정되는 남성, 최소 실구. 골절 파손은 반복적이거나 강한 기계적 충격 및 화학처리 복합. 외상치사나 총상, 칼상은 없음. 일부 임플란트, 치과 시술 흔적 및 화학 잔류물 발견. 신속한 시료, DNA 분석, 치과 치료 병력, 실종자, 대조 필요. 이 한 장의 보고서는 사건이 단순 묻지마 살인이나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적 조직적 범죄임을 예고했다. 법의학 연구원에는 다시 어둠과 침묵이 드리워졌지만 각자 숨죽인 채 조심스럽게 다음 단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 번째, 신원 확인의 집요함과 단서 수집 법의학 감식팀의 1차 분석 결과가 경찰서에 공식 전달되자 강력계 수사팀의 분위기는 순간 적막하게 가라앉았다. 19 이상의 남성 유골, 무차별 파손과 화학 흔적, 일부 치아 임플란트 시술의 단서. 신원 확인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수사 책임자 김한준 경감은 감식 보고서를 반복해서 읽으며 가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전원 젊은 남성, 20대 초반. 모든 실종자 파일. 최근 5년 이내로 범위를 제한하고 몸이 건강하며 두드러진 외모나 직업 이력이 있는 대상부터 추려내라. 형사 이지훈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여는 순간 서울 내부와 수도권,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18세, 30세 남성 미기가 사건 약 수백 건이 한눈에 쏟아졌다. 희망은 감식반에서 보내온 특수 소재 치아에 새겨진 초미세 레이저 각인번호 ZY2012KR091에서 시작됐다. 유민서 감식팀장은 경찰에 즉각 연락했다. 이 임플란트는 국내에서도 5년 이내 고급 치과에서만 시술 가능 시리얼 넘버 추적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강력계는 치과의사회, 치과협회 및 보험공단 자료까지 동원해 생산번호와 치료 내역을 추적했다. 더욱이 각 치과마다 최신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 외에도 시리얼 넘버와 소재 수급 정보까지 전상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이다. 수사팀에서는 서울 강남구의 명예치과 데이터베이스와 매칭 결과 이 시리얼 넘버는 2022년 4월 12일 간구진 1998년생 당시 24세에게 시술된 기록이 있습니다. 치과 담당자가 놀라서 답했다. 치료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치아 교정도 하고
이후 한 달간 여러 차례 사후 관리도 받았습니다. 멀쩡했던 분인데 간구진의 최근 통신 내역, 주민등록 주소, 건강보험 사용 기록까지 추적됐다. 결국 경찰은 실종자 명단과 대조해 간구진 2022년 9월 25일자로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 직업은 모델 겸 프리랜서, 키 183cm, 강남 성수 일대 유명 클럽 출입 빈번, 최근 잠적 전 중요한 미팅 언급이라는 기록까지 확보했다. 김한준 반장과 이지훈은 곧장 간구진의 부모가 거주하는 강동구의 오래된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두드릴 때 이미 모든 말을 준비했다 생각했지만 문 앞에서 오랜 시간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입니다. 최근 우진 씨에 대해 여쭙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방문드렸습니다. 강구진의 아버지는 무표정 속에 깊은 주름만이 답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김한준이 법의학 감식 결과와 구체적 시신 확인 절차를 설명하자 망연자실해 소파에 주저앉았고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떨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간구진의 유전자 샘플, 머리카락, 칫솔, 면도기 등을 수집했다. 확정 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다부진 표정은 침묵 속에서도 이미 모든 슬픔을 받아들였다는 결의가 느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빠른 작업을 약속했다. 간구진의 가족 DNA 샘플, 임플란트 시리얼 기록, 그리고 현장에서 발굴된 유골의 치아, 뼈, 일부 조직 등을 정밀 분석했다. 2일 2차에 지나지 않은 오후, 국과수에서는 결정적 연락을 취해왔다. 조직 DNA, 임플란트, 치과 기록, 모든 자료가 일치합니다. 현장 유골, 그중 1구, 간구진 씨로 95.99% 신원 확인. 경찰청. 브리핑룸에는 일장의 대조 사진과 신원 보고서가 조용히 비치됐다. 간구진, 1998년생, 직업, 프리랜서 모델, 실종일자, 2022년 9월 25일. 임플란트 시리얼 넘버 CYU22KR091, 가족 DNA와 완전 일치. 이제 유골 속 한 사람의 삶에 얼굴이, 과거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생겼다. 수사팀은 곧바로 간구진의 일상, 사라지기 전 마지막 동선 및 주변 관계자 진술, 최근 생활 패턴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날 우진 씨는 친구들에게 매우 중요한 미팅이 있다. 내 인생을 바꿀 기회, 상상 못할 재력가와 약속이 있다고 반복했다. 익명방명록, 지인 인터뷰, 출입증, CCTV 자료를 쉴 새 없이 분석했다. 형사과 사무실 한쪽엔 간구진의 웃는 사진이 놓였고 그의 꿈 많던 과거, 그리고 가혹한 결말 앞에서 형사들은 침묵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머지 희생자의 신원도 반드시 밝혀내고 이 젊은이들의 삶을 빼앗은 범인을 찾아낼 겁니다. 김한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경찰 내부에선 첫 번째 실마리 확정이 주는 복합적 충격, 그리고 서름이 일었던 밤. 서울의 어둠 저편에서 누군가가 또다시 이름을 되찾아 돌아오기를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잇따른 희생자 신원 확인과 가족의 비극 간구진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반드시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결연함으로 가득했다. 김한준 반장은 즉각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조회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였다. 2030세, 키 118cm 이상, 신체 건강 및 두드러진 외모, 직업 특징을 지닌 남성 실종 사건만 선별해 검사할 것을 각 형사에게 지시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어렵고 조심스럽게 연락이 닿았다. 장기 실종 사건에 대한 최근 법의학적 단서가 확보되어 가족 검체, DNA, 치과 기록, 과거 의료 이력 등 확보 동의와 추가 면담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골 형성,
이빨 및 뼈 맞춤 방식 외에도 법의학팀은 대퇴골의 두꺼운 뼈밀도, 근육 부착 흔적, 인공 십자인대 재건술 흔적 등 체육선수 출신을 암시하는 세부 방향을 실종자 패턴에 반영했다. 박 형사는 경기도 소재의 한 유명 헬스센터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다 2023년 2월 돌연 실종된 김민규 1997년생의 사건 기록을 추적했다. 김민규의 어머니는 통화 내내 오열했다. 아이는 언제나 운동으로 자부심을 가졌어요. 용돈벌이로 유명 연예인, 기업 대표들에게도 PT를 해줬죠. 경찰은 즉각 가족의 DNA와 과거 수술, 치료 기록, 김민규가 자주 쓰던 운동기구에 남은 머리카락, 칫솔 등을 모아 법의학연구원과 국과수에 제출했다. 이틀 뒤 연구원에서 시멘트 구덩이 6홀 중 1구는 대퇴부 슬관절에 과거 내시경 수술 흔적 및 드물게 나타나는 Y형 십자인대 봉합철심이 검출된다는 결과가 도착했다. 김민규 어머니의 DNA 그리고 수술 봉합 기록, 신체 특이식별표와 99.98% 일치했다. 강력계는 김민규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헬스장 관계자, 동료들, VIP 회원 명단을 모두 조사했다. 헬스장 매니저는 사라지기 직전 민규는 어떤 여성 고객과 자주 통화했고 사업 투자 기회가 있단 말을 반복했어요. 연령대는 50대 초중반, 남다른 재력가라고만 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모두 실패와 성공의 경계에서 기회를 꿈꾸던 청년임을 새로운 범죄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서울 예술대 마지막 학년이던 박지훈 2001년생 실종 사건도 법의팀에 의해 포착됐다. 박지훈은 동성로 유명 클럽, 바, 고급 라운지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자주 했고 학교에서도 특별히 수려한 외모로 광고 모델 제안을 받을 정도였다고 교수와 동료들이 증언했다. 형사팀은 지훈이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분석했다. 진짜 대박 찬스 왔어. 내가 직접 상담한 어떤 어른인데 내 작품도 이해하고 지원까지 약속한 분이야. 엄청난 커넥션이래. 내 전시회도 추진해준다고 했어. 지훈의 가족은 실종 후 거의 반년 동안 단 한 차례 생사 확인도 받지 못했다. 이번 법의학적 요청에 어머니가 눈물로 자발적으로 혈액과 옛 초등학생 시절 유치, 영구치, 전리를 제공했다. 3일 후 실험실은 6월 표면에 남겨진 미세석고와 특이한 치과 충전재를 확인했고 가족 치아 뿌리 DNA와 완전 일치함을 통보했다. 우리 아이, 그동안 어디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박지훈의 어머니는 형사들의 위로에도 말없이 사진 속 아들만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다. 경찰은 이후 전국의 미제 실종 남성 약 20여 명 가족과 모두 접촉했다. 경찰 주진우 형사는 수사팀이 당장 가망 없어 보이는 사례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 각 실종자의 행적, CCTV, 통화 내역, 병원 기록, SNS 메신저 자료를 모두 입체적으로 분석했다고 회상한다. DNA 분석에만 1, 2주, 치과 기록, 수술 흔적, 특이 점적 조각 대조 시에 검체가 불충분하면 지역 경찰과 협조해 가족 봉사단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까지 총동원되었다. 형사들의 가방에 머리카락, 치실, 오랜 칫솔, 유치까지 한밤중에 모으는 모습이 익숙해질 정도였다. 그 결과 5명의 유골에서 각각 경북, 충북, 대전 등 전국적으로 실종 신고된 2028세 남성들과 완벽한 유전적 일치가 확인되었다. 피해자 모두가 사회적 성공과 변화, 꿈을 키우다 어딘가에서 쓰러진 청년들이었다. 경찰 강력계 회의실 한가운데 피해 청년들의 환한 과거 사진이 나란히 놓였지만 모든 형사와 수사관들은 그들의 밝았던 미소 너머 결코 지울 수 없는 세상과 단절된 상처를 가슴에 새겼다. 이제 이 꿈들을 연쇄적으로 빼앗은 진짜 범인을 반드시 찾고 영원히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신원 확인은 매번 가슴을 찢는 비극이자
남은 미궁을 향한 강렬한 전진의 동력이 되어주고 있었다. 서울의 깊은 밤, 잃어버린 이름들이 비로소 한 사람의 역사로, 한 가족의 비극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폐저택의 그림자, 전 소유주 신원 추적의 시작 희생자들이 하나둘씩 이름을 되찾으며 서울경찰청 강력계는 잔혹한 범죄의 공간이었던 폐저택의 전 소유주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 이력, 지방세 기록, 은행권, 자금 흐름까지 전방위적 조회가 시작됐다. 감식 결과와 유골 신원 모두가 저택이 범행의 거점이었음을 명확히 한 만큼 범인의 생활 방향, 주체적 동기 탐문이 사건 해결의 키였다. 형사 김한준 반장은 팀원들에게 현장 인접 부동산 중개소, 동네 통장, 방범자치위원회, 인근 상가 관리소 등 비공식 커뮤니티 루트도 포함해 과거 주거인, 친인척, 거래처, 심지어 관리 직원까지 총망라 조사를 명령했다. 첫 검토 목표는 소유권 양도 및 거주 시기였다. 저택 등기와 부속 토지 내역서에는 2002년 매입 기록, 2021년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나와 있었다. 등기서엔 신서연, 1967년생, S치인, 서연이란 이름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 서울 상류사회에서 자주 거론되던 이름, 화려한 재력가, 대기업 SJ무역의 대표이사, 복지재단 및 아동구호단체의 거액 후원자, 신문, 케이블 화면에서 미디어의 노출을 극히 꺼리는 조용한 기부자로 일컬어진 인물이다. 거래 내역을 세밀히 따지는 과정에서 형사 이지우는 또 다른 이상점을 발견했다. 2021년 이전 해당 저택은 약 17년간 신서연 명의로 유지됐다. 그러나 실제 등기 이전 직전 3년간은 매매 목적 내 외부 출입, 대형 가전 고가, 가구 반출, 해외 가방 택배, 수출입 횟수가 급속히 증가한 점. 형사는 입주자가 사라졌던 시점과 피해자 실종 시기가 기묘하게 일치함에 주목했다. 신서연에 대한 공개자료 검색은 그녀가 공식적으로 캐나다 이민 성공, 현지 투자이민 설명회장 교포뉴스 등에서 관광, 세계 여행 기록이 있다는 정도였다. 그러나 경찰 내부 정보망, 출입국 관리국, 외사계, 금융보안팀, 협조에 따라 신서연은 실제로 2021-2024년 단 한 번도 출국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그녀의 주요 기업 계좌의 사용처도 변화가 없었고 도심 최고급 주택지 더 힐 서울 펜트하우스에서 최근까지 상주했다는 거주자 협회 자료도 입수했다. 실상 해외로 사라진 게 아니라 세상과 거리를 두는 또 하나의 은신을 반복해온 샘. 김한준 반장은 그녀의 실제 동선, 생활 방향, 현지 펜트하우스 CCTV 경비 기록 확인을 담당팀에 긴급 지시했다. 기자재 업체 대표, 재계 회장, 일부 예술계 후원자에게 접촉한 결과 신 회장은 늘 파티를 거부하고 후원금도 비대면 송금 방식, 절대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죠. 단골 미술관과 와인바도 오전 단독 예약만 이용하셨고 사적 친분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어요. 이처럼 그는 공식적 완벽한 상류층 여성이자 비사회적 은둔자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졌던 인물이었다. 수사는 저택 인근의 오래된 이웃, 경비 아저씨, 정원 관리인, 심지어 과거 청소도우미까지 하나하나 연락하여 탐문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A경비원은 2년 전까지 밤늦게 외제차가 드문드문 들어왔고 잘 차려입은 젊은 사람들이 자주 보였다고 회상했다. 근처 아주머니는 서연 씨 가끔씩 아무 말도 없이 오랜 시간 정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상하긴 했어요. 외국에서 손님 왔었나 봐요. 골프채, 가죽가방, 운동센서. 뭔가 좀 거창했죠.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최 씨라는 원로 정원사 입에서 나왔다. 저녁엔 항상 어둡게 조명을 켜놓고 예쁜 아이들, 아주 젊고 머리도 잘 넘긴 청년들이 입구에서 기다리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여러 번 봤지.
그 뒤론 가끔 괴상한 금속 소리, 음악 소리, 방음이 심한 느낌마저 들었어. 경찰은 신서연의 사업체, 펜트하우스, 개인 자산, 금융 부동산 거래 이력까지 올라가는 심층 조사에 들어갔다. 최상류층 자산임에도 최근 5년간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현금 지급, 법인 송금, 얼굴 없는 부동산 펀드 등 방어적 익명성 높은 행태를 띠었다. 신 회장이 주재한 봉사활동, 후원 행사 사진에서도 절대적으로 사진 촬영을 피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지인 일부는 직접 대면은 힘들었지만 소개 형식으로 젊은 남성들에게 장학금, 직업 알선, 룸메이트 모집 등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증언했다. 신서연은 완벽하게 외부 노출을 차단하고 동시에 내부에선 철저한 통제와 프라이버시, 젊은 남성 인재들과의 기묘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1차 가상수사팀을 신속히 편성, 신 회장의 전화 금융 기록, SNS 메신저, 해외 송금 내역, 원격 컴퓨터 사용 등 디지털 포렌식까지 총동원하였다. 그녀가 남긴 흔적, 그리고 한때 은상가 대저택을 둘러싼 불가사의한 거주 패턴, 반짝이는 상류 계급의 포장 너머 어둡고 길고 깊은 범죄의 그림자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3명의 희생자, 그리고 그들을 잇는 수수께끼의 연결고리 간구진, 김민규, 박지훈. 이 세 청년의 신원이 밝혀지고 난 후 강력계 수사팀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섰다. 그토록 생판 다른 삶을 살았던 이들이 왜, 어떻게 한 곳의 지하 감옥에서 동일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각 인물의 사회적 배경, 일상, 마지막 행적을 면밀히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무관해 보였던 이들에게는 몇 가지 엄청난 공통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남 일대에서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한 간구진은 또래에 비해 일찍이 성공을 맛보고 싶어 했다. 그는 SNS상에서 명품, 재력, 상류사회 입성을 꿈꿨고 세련되고 당당한 자기 연출에 집착했다. 지인들은 우진이는 항상 주변 누군가가 자신을 좀 더 좋은 자리로, 더 큰 기회, 더 비싼 무대로 이끌어주길 원했다 라고 회상했다. 현직 트레이너였던 김민규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건강한 몸이 유일한 경쟁력이라는 현실 인식과 생존을 겸비한 꿈을 동시에 품었다. 유명인 부호, 연예인들의 PT를 맡으면서 성공의 문턱에 가깝게 다가갔고 어느 신기한 인맥의 도움이 있다면 나도 바뀔 수 있다는 바람을 종종 동료들에게 언급했다. 박지훈은 대학 재학 중이던 신진 예술가로 미술계나 연예계 진출을 꿈꿨으나 현실은 달랐다. 높은 경쟁과 재정 불안, 부모의 기대를 어깨에 얹은 채 화려함 속에서 늘 불안함을 품었다. 나도 언젠가 진짜 스폰서를 만나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다. 수사팀은 3명의 공통분모를 추적하며 이들이 모두 사건 전후 한 명의 중년 여성에 대해 극도로 비슷한 진술을 남겼음을 주목했다. 각각 다른 시공간, 업계임에도 어떤 명망 높은 여성이 주선자, 조언자, 후원자 또는 스폰서로 접근해 인생을 바꿔줄 기회를 약속했다는 점이 일치했다. 또한 모두가 이 여성을 부를 때 요엔 언니, 요엔 누님 또는 아주머니, sometimes 미즈신 등 이름은 다르나 공통으로 강남권 부유층, 고요한 카리스마, 막대한 재력, 외면적 선한 인상 등으로 이상하게 일치하는 묘사를 남겼다. 특히 3 피해자의 행적을 비교한 경찰은 다음의 사실에 이르렀다. 카페 클럽, 고급 헬스장 등 VIP 회원제 네트워크 또는 인맥 중심 모임을 통해 이 여성과 접점이 만들어졌다. 단정하게 생긴 젊은 남성에게 호감을 보이고 1:1 상담이나 식사, 예술 지원 혹은 투자 제안을 했다. 모두에게 인생 반전의 기회, 재능의 완전한 가치 실현이라는 비슷한 말을 반복하며 호기심을 극대화했다. 일정 기간 개인 교습, 특별 PT, 예술 멘토링,
VIP 파티 초대 등의 명분으로 심리적 신뢰와 친밀감을 쌓았다. 신분 상승의 환상, 그리고 최후의 낙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희생자 모두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은 아니지만 각자 자리에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음을 주목했다. 그 결핍, 불안, 그리고 야망의 틈을 비집고 한 여성이 성공, 투자, 예술 후원, 인생 역전 등 다양한 역할로 이들에게 스며든 것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구조적으로 경계심이 낮아지며 언젠가는 손에 넣고 싶은 인맥과 신분을 부여해 줄 사람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다. 3명의 청년이 중첩된 삶의 갈림길과 야망의 욕망 앞에 한 명의 수수께끼 여성, 신서연 혹은 UNO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인생을 내맡겼던 것이다. 강력계는 이제 이들의 접점, 주변 인물, 과거 지원 사업과 파티 참석자, 예술계 혹은 휘트니스 업계에서 비슷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던 추가 인물들을 향해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피해자의 삶의 터널, 그리고 기회를 가장한 치명적 함정. 그 미스터리한 연결고리가 범행의 최대 실마리임을 모두 깨닫고 있었다. 이 거대한 퍼즐의 열쇠는 결국 누구나 한 번쯤 꿈꾸지만 아무나 닿지 못하는 한 줄기 성공의 환상 속에 숨겨져 있었다. 신서연의 본질을 향한 내부적 프리즘. 은폐된 과거와 위장된 현재 간구진, 김민규, 박지훈 등 피해자 DNA와 범행 현장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수사팀은 본질적 의문에 직면했다. 신서연은 누구인가? 최상류층, 파격적 자산, 노출을 꺼리는 기질, 그리고 연쇄 실종의 중심. 그녀는 단순 토지 소유주인가? 아니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가?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비밀리에 착수되었다. 우선 신서연, 1967년생, 명의의 모든 주민등록 초본, 여권 출입국, 기록, 지자체 세금 내역, 법인 설립 변경 사항을 통합 조회했다. 주민등록상 전입 전출 기록은 1990년대 후반까지인 서울, 2000년대 이후 약 20년간 더 힐 서울 고급 펜트하우스와 사건 저택, 사업체 빌딩 3곳에 집중된다. 그러나 2019년 A 2021년 사이 2달마다 약 3회 주소 이동 및 명의상 소유 부동산에 급박한 매매 전환이 확인됐다. 출입국 관리소 시스템에도 캐나다, 미국 등 일부국 방문, 구두 진술만 존재할 뿐 실제 출입국 출국 도장이 없는 점이 포착됐다. 신서연의 이름으로 설립된 SJ 무역 및 복수의 페이퍼 컴퍼니, 문화재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매출 증감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대주주 임원 변경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비공개 기업 등록 문서와 비상장주권 배분 내역에 드러난 2차 신분 의심 정황. 일정 기간 요엔신이란 영어명 혹은 선 요엔 표기법으로 문서에 등장한 것이다. 또한 펜트하우스와 저택관리인 도우미 비서 명단에서 5년 주기로 교체된 인력들 역시 모두 보안 유지 서약 및 계좌 분할 보상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었으며 과거 단 한 명도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신서연의 사적 연락처 및 메신저 프로필은 1년마다 단 한 차례만 변경 활성화되고 대부분 해외 VPN 경유 익명 SNS 폐쇄형 게시판에서만 소통된 기록이 남았다. 피상적 명성과 달리 신서연의 심리적 정체성은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 단독 거주, 형제 자녀 없음, 왕래하는 친인척 출생기록 미확인, 의료기록조차 프리미엄 VIP 전문병원 단발성 모듈로만 존재. 사회적 평판조사 시 문화후원, 자선재단 기부활동 이면에선 언론 인터뷰 일절 거부, 사회활동 사진도 직접 촬영 금지, 심지어 기부자 명단에서도 1:1 표기 등 특이 규약을 고수한 이력이 드러났다. SNS상에도 타인 태그, 실명 계정 노출 빈도가 현저히 낮았고 신생 벤처기업 에이전시와의 접점만 단기적으로 포착됐다.
더힐 서울 고급 아파트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대규모 수표 현금화, 익명 부동산 펀드 자금 이동도 수상했다. 부동산 실명제 이후 초기 거래 방식에서 명예 차명 법인명예, 금전 다수 분할 관리, 알 수 없는 소규모 스타트업 투자 기록 등이 겹겹이 존재했다. FATF,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보고 기준에 따라 일부 거래가 이상 금융 상황, 감시 대상에 지정된 적도 있었으나 실제 조사는 이루어진 기록이 없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사회초년생 남성 대상 장학금 면접 및 멘토링을 목적으로 삼은 비공개 행사, 사적 PT, 예술인 네트워크와의 갑작스러운 단기 후원 및 대량 현금 지원에 대한 실체적 내막이 수차례 관계자 진술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런 비공개 후원 및 채용, 레크루트 네트워크가 범죄망의 사슬로 작동했을 개연성에 주목하였다. 수사관들은 신서연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해 정신과적 문헌, 프로파일링, 망상적 자아 또는 통제욕에 대한 전문가 자문까지 구했다. 전현직 경비원, 오랜 지인, 드물게 만남이 있었던 미술관 직원, 지하 와인바 바텐더 등에도 탐문을 확장했다. 눈빛만 보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싶은 기운이 있었다. 남달리 젠틀하고 치밀하면서도 가끔은 그로테스크한 집착이 느껴졌다. 그녀를 회상하는 주변인 진술엔 늘 이중성이 존재했다. 궁극적으로 흡사 완벽하게 구축된 바깥의 신과 안쪽의 망령, 그 경계선에서 신서연의 삶은 오랫동안 한 줄기 어둠에 스스로 섞여 있었다. 신서연 이면의 거미줄, 누구도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는 감정적, 사회적, 법리적 올가미가 사건의 실마리로 떠오르고 있었다. 침묵의 지하, 비밀 공간의 문이 열리다 폐저택 1차 감식에서 드러난 끔찍한 시멘트 구덩이와 동시에 수사팀은 뭔가 더 근본적인 구조적 비밀이 존재한다고 직감했다. 극도의 폭력성이 동원된 범행임에도 일부 증거와 유골의 분산 양상이 비합리적인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GPR, 지상 관통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내시경 등 첨단 장비를 대동해 현장에 투입되었다. 경비실 CCTV와 내부 설계 도면을 대조한 결과 차량용 지하 차고의 후미진 모서리에 도면상에 명시되지 않은 공간이 있음을 확인했다. 현장 감식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수평선상의 공간 울림이 불규칙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막은 공간일 수 있습니다. 벽체 일부는 겉보기엔 차고 벽과 동일했으나 정밀 타격 시 금속 재질의 문울림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형사 이지우는 초소형 무인 내시경 카메라를 벽 틈새에 삽입했다. 작은 화면에는 낮은 천장, 노출 콘크리트, 천장부 환기팬 등 인위적 설비가 나타났다. 철제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안쪽에 폴리우레탄 방음 패널이 이중으로 덧대어져 있었다. 여기 완전히 방음입니다. 외부에서 절대 소음이 새어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팀원들은 침을 삼키며 내부로 한 사람씩 진입했다. 순간적으로 거대한 냉기가 눈과 폐를 타고 흘러들었다. 지하실 내부는 인간의 흔적과 동시에 고립과 통제의 집요한 미학이 어우러진 흉물이었다. 한가운데 놓인 금속 의자, 손목 발목 결박구, 전선과 패드, 인공조명 일체, 벽 너머엔 중형 냉장고와 혈흔 투성이의 작업대, 지나간 흔적, 마모된 손자국, 벗겨진 바닥 페인트, 일부 부서진 장비 조각, 현장에서 감식팀이 수거한 다양한 물질, 혈흔, 모발, 의복 섬유, 화학약품 용기. 특이하게도 한쪽 벽에는 희미한 분필 자국과 지워진 숫자, 파편스러운 문구가 어지러이 적혀 있었다. 형사 박성수는 분필 가루를 조심히 채집하며 중얼거렸다. 이 방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아픔과 공포를 연출했던 무대나 다름없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소리 흡수제와 이중 도어, 공간별 잠금 시스템이 반복돼
피해자가 외부에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식반은 현장 컴퓨터 하드디스크, CCTV 저장 장치, 유무선 마이크 및 스피커 시스템, 전자키 카드리더 잔류 신호까지 샅샅이 수색했다. 최신 포렌식 장비로 데이터 복구를 진행하면서 입력 기록, 삭제, 지문, 데이터, 로깅 정보 등 숨겨졌던 데이터 일부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진, 목소리, 몸 상태에 대한 기초 기록, 외부 접촉 방지 관련 내부 지시문 등 소름 끼치는 정황도 발견됐다. 과학수사대장은 모든 것이 계획적입니다. 지하실은 단순 범죄 공간을 넘어 범인의 심리 통제욕이 극대화된 실현물입니다. 여기서 당한 이들의 흔적은 꼭 다 복원해야 합니다. 라고 단언했다. 숨막히는 지하 공간에서 수사팀 모두는 묵직한 침묵에 휩싸였다. 냉기와 곰팡이, 녹슨 금속 냄새, 피로 얼룩진 어둠이 영혼까지 잠식하는 듯했다. 매뉴얼대로 채취와 봉인을 반복하면서도 그들은 매 순간 누군가의 마지막 절규와 고통을 상상했다. 열흘, 아니 몇 달이라도 이곳에 갇혀 있었다면 대체 어떤 절망을 느꼈을까? 현장 조사가 끝이 나자 팀원들은 무겁게 계단을 올라갔다.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비밀 감옥, 그 찬란한 상류층 저택의 밑바닥에서 범행의 실마리와 인간성의 어두운 잔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정적 증거와 핵심 목격자, 진실의 문을 열다 지하실과 시멘트 구덩이에서 나온 냉혹한 단서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낱낱의 흔적은 모두 이 은둔의 저택과 신서연이라는 존재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 바로 직접적인 진술과 물적 증거의 수집이 남아있었다. 과학수사팀은 폐저택 구석구석을 다시 샅샅이 훑었다. 지하실 구석에서 발견된 미세 혈흔 샘플, 결박의 흔적이 남은 금속 의자, 그리고 한 켠의 작은 금고 안에서 나온 여러 개의 USB 메모리. USB 안에는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진, 실종 당시 착용했던 액세서리, 스마트워치 데이터 추출본, 심지어 SNS 계정 접속 내역 파일 등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나아가 현장에서 수거된 각종 장갑, 테이프, 마스크, 수상한 액체가 든 실험실 플라스크, 일회용 주사기 등이 국과수 분석 결과 여러 피해자의 DNA 및 혈흔, 약물 성분과 일치함이 밝혀졌다. 특정 약물류가 근육 이완, 최면 유도에 쓰였다는 소견이 추가되며 수사팀은 범행이 치밀하게 조직되고 구조화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장 감식팀은 저택 2층에 위치한 개인 서재 진입을 허가받는데도 공을 들였다. 서재 책상 및 오래된 일기장과 서류 더미, 그리고 복수의 지원자 면접 일정표가 발견됐다. 여기에 자필로 적힌 청년 이름, 연락처, 성격, 외모 메모, 면담 결과 등 신상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일지들은 누가 왜 표적이 되었나라는 사건의 미스터리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객관적 물증으로 채택되었다. 사건의 실체를 털어놓은 첫 인물은 이 저택에서 오랫동안 정원을 관리해온 70대 원로 정원사 최 씨였다. 그는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집요하게 탐문을 펼치던 중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제가 그 집에 15년 가까이 일했지요. 서연 사모님은 평소엔 조용하고 친절했지만 밤마다 보기 힘든 젊은 청년들이 차례로 들어오고 이따금과 민규, 우진이 같은 잘생긴 청년들이 문 앞에서 행여 누굴 기다리는 것도 자주 보았어요. 밤늦게 흔히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그 후로 특히 지하로 연결된 뒷문에서 철컥거리는 금속음, 가끔은 비명 같기도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지요. 최 씨의 증언에 경찰은 혹시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아닙니다. 사모님이 절대 집안 내벽, 특히 지하실이나 서재 근처에는 발도 못 붙이게 했죠. 가끔 실내 청소 도우미도
그 구역은 금지였습니다. 어떤 날은 정원 불빛이 지하 쪽만 살짝 밝혀져 밤중에 괜히 뒷덜미가 서늘할 때도 있었습니다. 최 씨는 오랜 기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다. 제가 이런 걸 말하면 나까지 이상한 오해받을까 싶어서 라고 털어놓았다. 수사관들은 증인 심리를 보호하며 정황 설명과 반복 진술, 구체적 시간대 확인까지 체계적으로 면담을 이어갔다. 특히 최 씨의 구술 기록 중 한 번은 얼굴에 멍이 든 청년이 기어서 차에 탔고 그날 이후 그 청년을 다시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경찰 내부에서도 긴장감과 분노를 자아냈다. 이 모든 내용은 객관적 증거와 디지털 기록으로 보강되어 법적 증명력도 극대화되었다. 수사팀은 돌발 사건 직후 각종 매스컴, 지역 커뮤니티, 근처 상가와 방범 카메라 등을 통해 유사한 시간대 목격담을 수집했다. 근방 CCTV에는 새벽녘 몰래 빠져나가는 차량, 익숙하게 출입하는 검은색 세단, 비정상적으로 오랜 시간 저택 주변을 맴돌던 행인 등이 포착되었다. 또 전직 청소도우미, 페인트공, 야간 경비원 등이 비상식적으로 서늘한 정적, 불규칙한 불빛, 가끔 들려오는 희미한 통곡 소리 등을 진술하며 사건 실마리를 보탰다. 경찰은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객관적 물증, 디지털 자료,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용기 낸 증언을 종합 분석했다. 신서연의 치밀한 범죄 행위, 피해자 표적화 과정, 은폐와 위협적 통제의 모든 메커니즘은 비로소 실체를 드러낸다. 결정적 증거와 목격자. 이 두 축은 정의의 칼끝을 흔들림 없이 범인을 직접 겨누게 했다. 함정과 검거, 추적의 끝자락 신서연을 둘러싼 충격적인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쌓여가는 와중에도 경찰은 결정적 한 방을 필요로 했다. 정황적 단서와 물증이 많았으나 그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직접 범의 F1입과 실행을 입증해야만 법정에서 완벽한 판결이 가능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강력계는 다각적인 함정 위장수사 작전을 병행 본격적인 심리전에 막을 올렸다. 특수강력팀, 형사과, 사이버수사대, 탐문분석팀 등 각 부서가 한밤 미팅룸에 집결했다. 팀장 김한주는 지금부턴 미심쩍은 일말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피해자 접촉 루트, 통용 멘트, 속임수 패턴 모두 데이터로 정리해서 완벽하게 복귀하라. 고 지시했다. 수사관들은 신서연의 범죄 행동 패턴, 피해자 선발 기준, 접근 방식, 약물 사용 및 현장 이동 경로까지 시뮬레이션했다. 심리분석관이 조언했다. 신 회장은 의심이 극도로 많고 감정의 작은 떨림까지 놓치지 않는 인물입니다. 위장신분의 진정성, 목소리 떨림, 불안한 손끝, 대화 중 무심코 툭 내뱉는 단어까지 총동원해서 완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주요 타깃은 신서연이 선호해온 신체적 매력이 뛰어난 절박하지만 성실한 청년 남성 유형. 이에 따라 수사팀원 박태양이 헬스트레이너 지망생, 어려운 집안 사정, 일자리를 구함이란 캐릭터로 투입됐다. 그의 일상, SNS, 휴대폰, 거래 내역, 이력서, 심지어 신용기록까지 실제 신원처럼 위조 및 조작했다. 강남 고급 피트니스 센터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3차례 반복됐다. 신서연은 평소처럼 현장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측근 비서에 맡겨 자신의 연락처와 개인 트레이너를 원한다는 제안을 슬쩍 흘렸다. 박태양은 정해진 대로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헬스 트레이너의 면모를 철저하게 연기했다. 첫 공식 미팅 날, 신서연은 조용한 카페 VIP룸으로 그를 불렀다. 대화는 철저히 검증적이고 심리적 압박이 동시에 깔려 있었다. 집안 형편은 어떤가요? 돈이 궁한가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타입인가요? 이 모든 질문에 박태양은 현저히 자신 없는 듯 보이면서도 기회에 굶주린 인물상을 보여주었다. 수일 후 신서연은 자신의 페인트하우스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빌미로
박태양을 초대했다. 고급 인테리어, 비현실적 생활 수준. 다시 한번 함께 인생을 바꿔볼 생각이 있냐는 암시의 말을 남겼다. 박태양은 극도의 불안과 동경, 혼동을 가장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도와주고 싶은데 신뢰는 단 한 번의 시연에서 갈린다며 약간의 음료를 권했다. 실시간으로 대기하던 백업팀은 차 안, 건물 입구, 옥상 CCTV까지 모두 체크하며 대기했다. 신서연이 독특한 행색의 액체를 권하고 일시적 혼몽, 약물 복용 추정, 증세를 보일 무렵 박태양은 손목에 끼운 SOS 스마트워치의 숨은 버튼을 눌렀다. 기다렸던 순간 팀장 김한준의 신호에 따라 특수기동대가 신속하게 시건장치를 해제, 문을 부수고 영업 후 진입했다. 신서연은 혀를 깨물듯 당황했으나 압도적 체력의 경찰들에게 완전히 제압되었다. 현장에는 이미 범죄에 활용된 약품, 포장지, 전자기기, 수상한 출입명부, 박태양이 일부러 남겨둔 녹취장치 등 수많은 증거가 방치된 채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서연의 휴대폰, USB, 개인 금고, 외장 하드 등 디지털 데이터도 모두 압수했다. 약물 검출을 위한 현장 혈액 샘플, 현장 사진 기록, 거주 인근 CCTV 영상도 즉시 증거로 확보했다. 체포 후 현장 조사팀은 혐의 고지를 명확히 하고 신속히 변호인 참여권을 알렸다. 동시에 미리 준비된 응급팀이 박태양의 안전 상태를 점검, 심리적 외상 여부까지 꼼꼼히 살폈다. 최고조로 치닫던 심리전과 함정 수사의 긴장, 그리고 마지막 순식간에 흐트러진 용의자. 김한준 반장은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속삭였다. 누구도 여기까지 올 수 없을 줄 알았지만 우리 모두 해냈다. 이제 피해자와 유족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이로써 서울 상류계층의 은밀한 범죄 역사를 종결지을 결정적 한밤의 함정과 검거가 완성되었다. 자백과 판결, 진실이 무너지다. 신서연의 흔들리는 심리와 첫 침묵 체포 직후의 신서연은 철저히 침묵을 고수했다. 압수된 스마트폰과 금고에서 드러난 압도적 증거, 법의학 감정 결과, 잇따르는 피해자 유가족의 탄원에도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서울지검 특수강력부의 베테랑 검사와 프로파일러, 수사관들이 교차로 심문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누명 쓴 피해자, 내가 그럴 이유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6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신문과 교도소에서 남몰래 엎드린 사진 한 장, 피해자 어머니가 남긴 편지 등이 그녀 마음에 금을 냈다. 새벽녘 변호인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신서연은 눈을 감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오로지 젊음, 아름다움, 극한의 감정만을 좇았어. 그게 내 예술이자 구원이었지. 진술은 차갑고 담담했다. 나는 그 애들에게 기회를 줬어. 꿈을 이루고 싶다 했으니 나는 그 대가를 물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환상의 출구. 하지만 인간 젊음이 지닌 찰나의 아름다움은 결국 사라지잖아. 그리고 난 그것을 붙잡고 싶었어. 나는 그저 내 그림을 완성해야 했던 거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마다, 시멘트 아래서, 그리고 눈부신 피로 물든 거울 앞에서. 경찰이 그날 밤의 실제 행위, 피해자 선정, 약물 사용, 고문, 시신 훼손, 안매장 방식 등을 하나하나 묻자 신서연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 장면을 회고하듯 덤덤하게 용서받으려 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다. 누군가와 내 예술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다. 매 순간 후회는 없었다. 다만 끝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다. 공판장이 열리자 전국 언론과 대중의 시선이 집중됐다. 검사는 신서연의 범행 동기를 왜곡된 우월의식과 통제욕, 청년 남성의 젊음에 대한 왜곡된 집착,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악용하여 타인의 삶을 철저히 착취한 전형이라고 정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트라우마성 환각 증상, 과거 예술적 열등감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으나 수많은 물적 증거, 피해자 유족의 압도적 진술, 그리고 당사자 자필 진술이 전곡을 찔렀다. 피해자 가족들은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 속에서 재판 내내 쓰러지기도 오열하기도 했다. 우리 아들의 마지막을 다시는 아무도 겪지 않길 바란다. 가해자에게는 사회와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길 바란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낭독했다. 피고인은 극단적 자기중심성, 타인의 인격을 도구화하는 왜곡된 심리 상태로 오랜 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설계했다. 인간 생명과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경외심도 없는 범죄로 선량한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사회적 충격을 남겼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 신서연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판결 선고 후 전국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여성 독립사업가, 자선가, 강남의 숨은 천사로 알려졌던 신서연의 이면은 악몽 자체였다. 공직사회, 예술계, 체육회까지 관련 비공개 운영과 멘토링의 폐해, 취약계층 청년의 성과주의 압박 문제가 크게 논의됐다. 이제야 내 아들의 넋이 편히 쉴 수 있다. 그러나 삶 전체가 무너진 뒤의 정의는 얼마나 공허한지 모른다고 남겼다. 사람들은 한동안 젊음과 욕망, 신분 상승을 내세운 각종 사기와 유혹, 권력 뒤에 얼굴 없는 괴물들의 실체를 경계하는 계기를 삼았다. 법정 밖에서 비를 맞으며 울먹이던 피해자 가족, 그리고 침통한 시민들의 표정이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잊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신서연과 그 치명적 예술적 광기의 연쇄살인극은 비로소 법적 사회적 심판의 종결점을 찍었다.